한국, 거기 아직 분단 국가 아니야? 우리가 거길 왜 가? 독일 베를린 최고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지로 대한민국 서울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교실은 충격과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전쟁 중인 곳 아니야?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학생은 말했습니다.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나라에서 우리가 뭘 배우죠? 하지만 열흘 뒤 그들은 서울에서 눈물을 흘렸고 돌아온 후에는 자발적으로 한국어 스터디 모임을 열었습니다. 누구보다 한국을 비웃었던 한 학생은 전교생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사람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이 오만하던 아이들의 시선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베를린 국제학교에 다니는 18살 고등학생이고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어느 나라, 바로 대한민국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엔 믿지도 못했어요. 제가 한국을 동경했거나 아시아 문화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전형적인 유럽 중심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라온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만 나라 정도로 여겼죠. 다들 주목! 이번 학기 수학여행지는 서울입니다. 담임 안나 바움 선생님이 수학여행지를 발표한 날이었어요. 교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진짜야? 아직 분단국 가던데 위험하지 않아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아니에요?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나라에서 우리가 뭘 배우죠? 전 그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베를린에서 자란 국제학교 학생들이에요. 전 세계 중심 도시들을 두루 다녀온 우리가 서울 같은 아시아 변방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요? 그 말에 친구 소피, 루카스, 마르틴까지 박장대소했죠. 누가 더 잘 비꼬느냐의 유치한 경쟁이 벌어졌고 저도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 그런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저의 편견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바움 선생님은 교실 앞에 서서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분단의 현실을 살아가는 나라야. 책으로 보는 역사 말고 현실로 느끼고 와야. 그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렸지만 우린 여전히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가서 본다고 해서 무슨 큰 감동이 있을까 싶었고 남북한 분단이란 말도 딱딱한 교과서 속 문장처럼 느껴졌죠. 이번 여행은 관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선생님의 말은 단호했지만 우리에겐 별 감흥이 없었어요. 실망감이 가득한 표정들이 교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여전히 무심한 듯 일정을 넘겨봤죠. 한국의 수도 서울. 지도상으로도 멀고 낯설고 말도 문화도 전혀 다른 곳.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실 뒤편에서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헬레나, 솔직히 좀 실망이지 않아? 작년에 파리 갔던 애들은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저녁도 먹었다는데. 우린? 서울?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 실망이지. 이건 수학여행이 아니라 그냥 체험학습이잖아. 우리끼리는 문화자선 투어라는 말까지 만들어 썼습니다. 우리같이 잘 사는 유럽에서 성장한 나라를 보고 배운다니 그저 신기한 동물원 구경 가는 것 같다고요. 며칠 뒤 학교에서 사전준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반도의 역사와 현재, 강사는 한국에서 온 교환 교수였어요. 교수는 북핵 위기, DMZ, 남북정상회담 등의 키워드를 소개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놀라웠던 건 교수님의 말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시민의식, 교육열, 공동체의 정신.
여러분이 서울에서 그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전 솔직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설명 같았고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제 안엔 여전히 우월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아시아 작은 나라잖아. 우리처럼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는 없을걸? 그 말을 되뇌며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보다는 10일간 수업을 쉬고 비행기를 탄다는데 더 설렜죠. 그리고 그날 밤 비행기 출발 전 마지막 저녁을 먹으며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우리 혹시 문화 충격받을 수도 있겠지? 글쎄 뭐 좀 낡고 답답하긴 하겠지만 설마 심하겠어?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20시간의 긴 비행에 몸을 실었습니다. 설렘보다는 반신반의 그리고 오만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서요. 비행기는 20시간의 장거리 여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내에서 내내 지루하고 피곤했던 우리는 몸을 일으키며 기대보단 피로를 느꼈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 드넓은 활주로, 낯선 표지판들.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공항? 그냥 크기만 하네. 루카스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유럽의 유명 공항들에 비해 더 화려하거나 특별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 수치 구역으로 들어서자 조금씩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그 광택은 유리로 만든 듯 투명했고 먼지 하나 없이 청결했습니다. 공기 자체가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유럽의 공항 화장실을 떠올려 보세요. 낡은 타일, 물때가 있는 세면대, 종종 고장 난 손건조기까지. 그런데 인천공항 화장실은 말 그대로 호텔급이었어요. 바닥에 물기 하나 없었고 세면대엔 따뜻한 물이 나오고 휴지도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은은한 방향제 향기까지 났죠. 헬레나, 여긴 뭐야? 한국이 맞아? 소피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예외일 수도 있어. 국제공항이니까 준비를 잘한 거겠지.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할 때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너무 조용하고 깨끗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밀치지도 않았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짐을 바닥에 놓거나 발로 차는 사람도 없었고요. 승강장에는 노란색 점자 블록이 정갈하게 이어졌고 안내 방송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다양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다국적 여행자들을 배려한 시스템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우리가 묵게 된 숙소는 명동 근처의 한 중급 호텔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는 동안 서울의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너무나 깔끔했어요. 쓰레기통이 많지도 않은데 길바닥엔 휴지 한 장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동양의 수도라는 제 편견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헬레나, 여긴 진짜 이상해 아니? 너무 정돈돼 있어서 이상할 정도야. 소피가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울어? 몰랐어, 이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일 줄. 우린 너무 무지했어. 서울이 이런 도시라는 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살짝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질서와 힘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우리는 짐을 풀고 명동 지하상가로 향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쇼핑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하상가에 들어서자 또 한 번 감탄이 나왔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그렇게 많은 매장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서 있을 줄은 몰랐어요. 환한 조명, 잘 정리된 상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결함. 어디에도 낙서 하나,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음식물 냄새도 없었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잡한 공간에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하며 걷는 모습. 가게 직원들이 손님에게 인사하는 자세, 그리고 길을 물어봤을 때
외국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도와주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긴 우리가 상상했던 아시아가 아니야. 소피의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파리, 런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세계 도시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호텔방에서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껏 뭘 알고 있었던 걸까? 처음부터 한국을 작게 보려 했던 건 그 나라가 작아서가 아니라 내 시야가 좁았기 때문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서울 도착 이틀째 아침, 우리는 서울중앙고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각자 매칭된 동료, 학생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되어 있었어요. 제 버디는 김민주라는 이름의 18살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차분하고 말수가 적은 학생이었어요. 정장을 연상케 하는 교복, 반듯한 인사, 그리고 묘하게 정제된 태도. 우리가 들어간 교실은 예상보다 훨씬 정갈하고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학급 운영규칙이 붙어 있었고, 책상과 의자는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전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고, 평소엔 무심히 던지던 가방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첫 시간은 한국 역사 수업이었고, 수업은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가며 진행되었습니다. 다소 낯설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우리는 독일에서 가져온 과자를 꺼냈습니다. 달콤한 비스킷과 초콜릿을 나누어 먹으며 웃고 떠드는 중에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교실에서 음식 안 먹어요. 그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소피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이건 그냥 간식이야. 냄새도 안 나고 금방 치울게. 하지만 민주의 표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말하는 얼굴이었어요. 교실은 공부하는 공간이라서 음식을 먹으면 책상도 더러워지고 다른 친구들이 불편할 수 있어서요.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치 우린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럼 쉬는 시간엔 뭐 해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네. 책을 읽거나 복습하거나 친구랑 조용히 이야기해요. 민주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낯설고도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틀이 너무 딱 짜여진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간식도 먹고 가끔은 장난도 치며 쉬었는데 여긴 모든 게 정돈된 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고 식판에 반찬을 하나씩 받아갔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이려다 다시 줄 서야 했고 각자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하는 분위기에 또 한 번 적응이 필요했죠. 식사를 마친 후 학생들은 식판을 직접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우린 국제학교 학생들이에요. 왜 이런 걸 직접 해요? 이런 건 청소부가 하잖아요. 제 말에 민주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책임도 있어야 해요. 그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루카스도 불편한 듯 속삭였습니다. 여기 분위기 너무 군대 같지 않아? 뭘 해도 규칙 또 규칙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생각이 꼬이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자유와 책임. 그건 내가 유럽에서 배운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학교 복도에는 스스로 행동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듯한 표어들, 청소 구역 시간표, 자율학습표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실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주의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 시간에 참가했습니다. 토론 동아리였고 주제는 학생에 대한 의미였죠. 민주는 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아니지만 사회를 배워야 하는 학생입니다.
그렇기에 자율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우린 국제학교에서 자율이란 말을 자주 들었지만 그건 대개 편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자율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책임지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민주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겉으론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그 안엔 단단한 중심이 있는 사람. 그게 민주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유롭게만 살아온 걸까? 아니면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온 걸까? 서울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우리는 전쟁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탱크와 전투기, 병사들의 동상이 늘어서 있었고 우리 반은 조용히 줄을 서서 입장했습니다. 전시장 안은 조명이 낮았고 차분한 해설이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평화를 되새기기 위한 공간입니다. 해설사 정미숙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깊은 울림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민간인 수술을 담당하셨습니다. 당시 서독에서 온 적십자 병원과 함께 일했죠. 한국전쟁에 직접 총을 들고 싸운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아이를 낳는 어머니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순간 저는 의자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서독? 바움 선생님의 얼굴이 옆에서 일순 굳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미숙 해설자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병원은 1954년부터 부산에 설치되어 117명의 독일 의료진이 5년간 27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6천 명의 산모가 그 병원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 역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피가 제 어깨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헬레나, 너 들었어? 우리나라가 그때 거기 있었대. 전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놀라 있었습니다. 그저 독일이 냉전의 당사국으로 분단 경험만 공유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내가 태어난 독일이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한국을 돕고 있었다니. 바움 선생님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정미숙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선생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동베를린에서 자랐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생겼을 때 내 삼촌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우린 편지 한 장 주고받지 못한 채 3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땐 삼촌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낮았지만 그 안엔 어딘가 깊고 오래된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주가 작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북에서 피난 오셨어요. 경기도 개풍군에서 내려오셨고 형님 한 분은 북에 남겨두고 오셨다고 해요. 그 후로 생사도 모른 채 살아오셨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의 이야기가 공명하는 듯했습니다. 전쟁, 분단, 이산가족,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세대였지만 그 고통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자랑스러워했잖아. 소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걸, 자유를 되찾았다는 걸.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랑스러웠던 독일의 자유라는 이름. 하지만 이곳 한국엔 아직도 장벽이 존재했고 우리 독일이 그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일부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전쟁기념관의 한쪽 벽에는 감사의 손편지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엔 독일 적십자 병원에 보낸 편지라는 칸이 있었고 낡은 종이에 적힌 또박또박한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 간호사 선생님,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저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제게 두 번째 고향 같은 나라입니다. 언젠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 편지를 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마음은 이렇게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각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왔고 그 누군가는 지금 그때 받은 도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병원 덕분에 지금 한국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엔 제 할머니도 있어요. 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분단의 상처, 전쟁의 공포, 그리고 치유의 손길.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낯선 나라와 저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임진각이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과 분주한 거리에서 멀어질수록 창밖 풍경은 점점 고요하고 낯설어졌습니다. 울창한 숲을 지나자 철조망과 감시 초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멈췄을 때 처음 느낀 건 바람이었습니다. 맑고도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마치 이곳의 시간을 설명하는 듯했어요. 우리는 임진각 평원에 내려 땅을 밟았고 바로 앞에 서 있는 자유의 다리를 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다리는 북에서 남으로 향하던 열차가 마지막으로 멈춘 곳입니다. 선로는 녹슬고 끊겨 있었고 누군가가 남긴 수많은 리본과 소원지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민주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선로는 한 번도 도착하지 못한 약속들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선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멈춰버린 철길. 그 위로 더섭는 시간들이 흘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도라산역에 도착하자 역 건물 앞에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멈춘 열차, 언젠가 다시 달릴 그날을 위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분단, 전쟁이라는 단어를 이미 끝난 것으로 여겼지만 이곳에 와 보니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현실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역 안으로 들어서자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합실과 플랫폼이 있었고 플랫폼 끝에는 북으로 향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개성, 평양, 신의주. 저기까지 열차가 갔던 적이 있나요? 수도피가 물었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요. 2007년에 화물열차가 이곳을 지나 개성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곧 멈췄죠. 그 말이 이상하게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철도라는 건 원래 사람을 연결하는 길인데 이곳의 선로는 사람을 연결하지 못한 채 그저 멈춰 서 있었던 겁니다. 역사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전시관에서 우리는 남북 분단의 역사와 도라산역의 의미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마지막에 안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닙니다. 남북이 다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슬프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절망 속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밖으로 나와 플랫폼 끝자락에 섰을 때 바람은 여전히 찼고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우린 장벽을 무너뜨렸는데 여긴 아직도 장벽 속이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서 있던 민주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그 손길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소원지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내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같이 묶어줄래요? 그 소원지에는 언젠가 열차가 북으로 달리기를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원지를 노란 리본들과 함께 철조망에 묶었습니다. 묶는 순간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가슴속에 전해졌어요. 손을 놓지 않은 채 민주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열차가 다시 달릴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말에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믿을게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고 도라산역의 정막은 어느새 아주 조용한 연대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도라산역을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제3땅굴이었습니다. 이곳은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몰래 파놓은 군사 침투용 땅굴.
설명을 들었을 땐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정작 그 입구 앞에 섰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긴장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안내용 헬멧을 쓰고 좁은 터널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땅굴은 낮고 습했으며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타고 스며들었어요. 벽면은 거칠고 조명이 군데군데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깊숙이 들어갈수록 숨이 차오르고 그저 단순한 지하 공간이 아닌 침략의 의도가 깃든 땅이라는 사실이 공간 전체에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땅굴은 서울과 겨우 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이곳이 뚫려 있었다면 서울 중심까지 몇 분 안에 전투 병력이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주위를 다시 살폈습니다. 이 좁고 눅눅한 공간이 단지 땅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몰래 파고들어 생명을 노렸던 공간이라는 사실이 소름처럼 피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직도 현재형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소피가 중얼이듯 말했지만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서 무언의 공포를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터널 끝자락엔 콘크리트로 막힌 방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너머는 북한. 우리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 가까우면서도 먼 세계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도라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우리가 향하는 그 장소가 바라보는 세상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자 맑은 날씨 덕분에 북쪽 마을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북한의 초소, 감시탑, 가끔씩 움직이는 차량들. 쌍안경으로 들여다본 마을은 조용했고 적막했습니다. 활기가 없었고 인공적인 분위기가 도는 듯했어요. 헬레나, 저기가 북한이야. 루카스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쌍안경 너머에 보이는 풍경이 단지 다른 나라의 시골 마을이 아니라 사람이 감시받으며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무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제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 정말로 매일 이 경계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멈춰 있다고 말하죠. 이 선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그곳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정지된 듯한 시간 속에 갇힌 사람들. 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분단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구나.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움 선생님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베를린 장벽을 넘은 그날, 전 세상이 바뀐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곳을 보면 알아요. 세상은 아직 갈라져 있다는 걸. 그 순간 우리를 감싸고 있던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분단은 이곳의 현실일 뿐 아니라 내 안의 오만과 무지, 그리고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이 만든 또 하나의 장벽이었다는 걸요. 민주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린 언젠가 이 선을 넘을 거예요. 믿어주실래요? 저는 그 질문에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믿을게요. 바로 그 대답과 함께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어떤 벽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임진각과 도라산에서 돌아온 날, 우리는 짧은 휴식을 마친 뒤 서울 도심에서의 자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된 하루였지만 어딘가 더 머물고 싶은 기분이 들어 소피, 루카스, 그리고 민주와 함께 명동거리로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편의점과 몇몇 카페는 불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늦은 저녁을 즐기고 있었어요. 루카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뭔가 이상할 정도로 안전해 보여. 그 말에 저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시간 유럽의 어느 도시였다면 적막하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취객과 마주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서울의 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우리 앞 편의점에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의 젊은 여성 직원이 조용히 근무 중이었고 그 편의점 안에는 또 다른 여성 손님들이 편하게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불안한 기색 없이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심지어 귀에 이어폰을 꽂고 홀로 웃으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죠. 저기 다 여자들만 있는 거야? 소피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민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서울은 밤에도 비교적 안전한 도시예요. 혼자 다니는 여성들도 많고요. 그 말에 루카스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진짜 유럽보다 더 진보된 거야. 베를린에서도 밤 10시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한 일이야.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나라를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보고 있는 풍경은 그 어떤 전투기보다 그 어떤 미사일보다 더 강력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혼자일 수 있고, 누군가가 믿을 수 있고, 누군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신뢰예요.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운이 아니라 함께 만든 것. 서울의 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밤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작은 약속과 규칙들의 결과였던 겁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손길, 지하철에서의 조용한 배려, 가게 문을 닫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습관들. 그 모든 것이 쌓여 누구도 불안하지 않은 밤의 풍경을 만든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왜 강한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마치 수학 문제의 정답처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식을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움 선생님과 마르틴이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자연스레 다가가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것들이 교과서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줬기를 바란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이 왜 강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밤은 사람을 지키는 밤이에요. 그 말에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헬레나. 그걸 알게 된 너는 지금 진짜 공부를 시작한 거야.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민주가 제 손에 잡고 네모난 스탬프북을 쥐어줬습니다. 표지엔 금색으로 비무장지대 평화투어라 적혀 있었고 도라산역에서 직접 찍은 스탬프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박또박 적은 글씨 한 줄. 언젠가 열차가 다시 달리면 꼭 여기서 만나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말도 없이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민주의 향기, 서울의 냄새, 그리고 그 열을 가낼 시간들이 한순간에 가슴으로 밀려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에 그렇게 빨려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낯설던 언어, 낯설던 문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흔적처럼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어느새 그리움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했을 땐 익숙한 것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조용한 공항,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 무표정한 얼굴과 경계하는 눈빛들. 며칠 후 국제학교 수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저는 자원에서 한국에서의 수학여행 후기를 발표하게 되었고 무려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문장을 꺼냈어요. 여러분,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작은 나라의 작지 않은 위대함이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도라산역에 멈춘 선로, 민주가 소원지를 묶던 철조망, 서울의 밤거리, 분리수거를 하는 학생들, 그리고 김민주와 나란히 웃고 있는 제 사진이 순서대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학생들은 자유와 함께 책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익숙했지만 그들은 매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질서와 배려를 통해 사회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강당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밤 11시 서울의 어느 편의점에서 젊은 여성들이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건 단지 밤의 풍경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신뢰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사람을 지켜내는 나라다. 발표가 끝나자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강당 뒤편에서 박수가 시작되었고 그 박수는 점점 커지더니 강당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다음 날 교내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한국어 스터디 참여자 모집. 헬레나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신청해 주세요. 우리에게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닌 배움의 시작입니다. 그 글은 짧은 시간이 지나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5명, 10명, 그리고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말했습니다. 헬레나, 네가 바꿨어.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루카스도 덧붙였죠. 이제 서울은 우리에게 이상한 아시아 도시가 아니라 존경해야 할 문화를 가진 사회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도라산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어를 끝까지 배우겠다고 민주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 첫 한국어 문장으로 시작된 메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주 잘 지내요? 저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 썼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얼마나 오만하게 비웃었는지 기억나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그 나라는 진짜 사람을 품는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 힘이 나를 바꿨어요.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서울은 기억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학교의 지구본 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작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겐 존중과 배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에도 변화가 생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또 하나의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대한민국 이야기 계속 함께해 주세요.